네, 그러면, 아, 네,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그, 반짝반짝 논문상, 저희 이제 참여사회연구소가 진행한 그 우수 논문상,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응모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계신 세 분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분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이제 소개해 주시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다시 한번 그 훌륭한 연구 성과를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 또 오늘 발표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를 맡은 저는 충북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이고 또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순서는요. 먼저 저희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김만권 선생님의 김만권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요. 그리고 나서 세 분 선생님의 발표를 각각 20분씩 들을 예정입니다. 순서는 문지선 선생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최한미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연혜원 선생님 이렇게 20분씩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간 서로 이제 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는 이제 서로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께서 서로 이제 다른 분들의 논문 발표에 대해서 이제 듣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구자로서의 그러니까 자신의 연구 분야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신진 연구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김만권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만곤이라고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수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정치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번에 나왔던 모든 연구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뭐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보면서 참 우리 신진 연구자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나이 때 이랬었나? 라고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럽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참여사회연구소 수상하는 반짝반짝 논문상은요, 이렇게 기존에 뭐 발표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발하는 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첫 해에도 훌륭한 어떤 연구들이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자의 임금이나 아니면 빈민촌이나 여기에 우리의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잘 들여다보지 않는 임금에 관한 이야기 문지선 선생님이 쓰셨던 논문이었죠. 그리고 최한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장학생, 정말 우리가 보지 않는 이제 근로장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연혜연 선생님도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 이행기로 옮겨가는 시기에 관한 연구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연구를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발견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동료 학자들인데요. 저희 새로운 동료 학자들 이렇게 실력 있고 그리고 무언가 그 실력을 가지고 사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학자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기쁘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 이제 진심을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뭐 제가 여관에서 감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진심으로 여러분께 진짜 그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신진 연구자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뽑힌 세 분 외에도 좋은 논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골라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요. 여기에 논문을 보내주셨던 모든 신진 연구자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가 앞으로도 더욱더 빛날 거라고 저희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여사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학자들이 네트워크처럼 해서 네트워크 연구소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신진 연구자들, 그리고 새로운 연구자들, 이런 연구자들이 자기의 연구를 세상에 보이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상에 내놓는 역할 같은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참여사회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도 발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참여사회 연구소가 운영하는 시민과 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드물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논문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주제도 맡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정말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를 구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같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동료학자들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또 이제 만끽할 수 있는 어떤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발표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당선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연구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했네요. 자, 이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는요, 문지선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실 건데요. 문지선 선생님은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 그리고 이제 발표해 주실 논문의 주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입니다. 자, 문지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고려대학교 강사로 있는 문지선입니다. 네, 우선 제 발표 글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제 발표 글은 네, 네, 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라는 글이고요. 경제와 사회의 2020년 겨울호로 128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2019년 일자리위원회 프로젝트 최근 노동시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와 과제라는 연구에서 2장 분석 파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인데요. 이 글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매우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그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운영 목표이기도 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저임금 노동을 해소해서 임금 격차 및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 라는 목표라고 했는데, 이 목표가 정말로 잘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인지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 저임금 노동과 빈곤층 감소에 대한 최저임금 무용론 주장들이 이제 줄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들의 주장이 얼만큼 사실인지 좀 검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효과성 논란이 있는데요. 먼저 최저임금 인상 시 비용 상승이 부담되는 이제 한계 기업들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고,
특히 이제 인적 자원이나 숙련이 부족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의 청년층이나 미숙련 노동자, 저학력자, 여성, 고령층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일부만 고용이 감소하거나 고용의 감소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게 맞지만 고용량의 감소는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존을 하게 되고 그들이 더 많이 생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더 고용을 상용직을 중심으로 늘릴 수 있다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해서 수입이 오히려 총 수입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 연구들을 보더라도 고용 감소는 없고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보자면 미국은 1980년대 최저임금이 하락한 후에 낮은 소득분위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로 임금 불평등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1990년대 초에 최저임금이 증가하면서 이 근로빈곤층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해도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 총액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니까 임금 격차가 증가하게 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저임금 계층이 감소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용자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을 대체 고용한다든지 고용 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은 미미해서 불평등의 증가 가능성이 적다라는 연구들도 있어 왔습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제 연구와 비슷하게 이제 이중차분법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고용량의 변화를 보니까 최저임금의 임금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 효과가 미미했는데 오히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불에 소득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더 사회적인 시선을 우려를 해서 더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변동, 최저임금 인상 시 임금이 변화하는 부분은 적고 그리고 더 사용자가 낮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더 꺼리게 되었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의 저의 관점과 방향을 본다면 소규모 사업장, 특히 영세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 시 이제 비용 부담이 커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고용을 더 감소시키게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대상자 특히 이제 이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빈곤 지속 가구에 많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높아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빈곤층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고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최저임금 대상자 가구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빈곤층이나 저소득 노동자,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은 적다라는 그런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최저임금을 높이기보다는 어떤 근로장려 세제 같은 어떤 세제 혜택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식인 거죠. 세금을 깎아주고 더 높이 이제 고용할 의사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주장하는 주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빈곤 가구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제 영향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자신의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의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니까요. 그만큼의 그 노동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그러니까 개개인의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 영향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되 저는 이제 임금 노동자에 한정해서 최저임금 인상 시 이것이 얼만큼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이용한 자료는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이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이고요. 제가 본 것은 이제 임금이 얼만큼 상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임금제 영향에 따라서 얼만큼 임금이 상승했는가 이것은 2018년의 임금 상승분인데 임금 상승의 영향인데요.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계층을 이제 어떻게 구분했냐면
최저임금 영향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이 2017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았지만 2018년에는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영향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통 이제 구분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2017년 임금 노동자를 이러한 임금 노동자를 최저임금 영향자라고 보아서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과 차상위 계층, 차차 상위 계층, 나머지 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과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노동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얼만큼 임금 계층이 이동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2017년 시간당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임금 노동자라고 할 때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층이라고 할 때는 중위임금의 2분의 1 미만을 가리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2분의 1 미만은 임금 빈곤층, 그러니까 근로 빈곤층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에서도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상위 저임금 계층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임금 계층, 고임금 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중위임금 기준으로 임금 계층도 구분을 하였습니다. 저의 방법론은 총 이제 뭐 3가지인데요. 크게 2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부 전이 확률이라고 해서 성별 계층 이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연도에서 가장 임금의 하락 혹은 뭐 임금의 상승 정도가 낮았고 계층의 하락이 컸는지 이것을 비교를 합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8년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2018년에는 임금 계층이 조금 더 저임금 계층, 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 이동이 있었다면, 임금 계층의 상승 이동이 있었다면 2013년에는 조금 더 하향하는 이동이 있었는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그러한 대비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과 2018년의 이 차이가 과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인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차분 분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인데요. 이렇게 2013년과 2018년에 대한 기울기가 다른 20점 패널 차분 분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금 상승 정도를 보는 이중 차분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영향자, 이들을 주된 처리 집단으로 보고, 나머지 집단들을 비교 집단으로 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의 임금 추세를 보게 됩니다. 얼만큼 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거를 다시점 패널 1차 차분 분석으로 해서 임금의 증가폭을 보게 됩니다. 저의 그러니까 주된 연구 분석 방법론은 이중차분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서 보시면 임금의 어떤 처리 집단을 1로 보고 비교 집단을 0으로 봤을 때 비교 집단에 비해서 얼만큼 처리 집단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개체 효과와 그다음에 시간 효과, 그 시기에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 시간 효과, 그리고 이 처리 여부와 시간의 여부죠. 거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교 집단을 0으로 놓게 된다면 2017년이 이제 시점이 0이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이때가 1이 되겠죠. 비교 집단을 0으로 놓고 최저 집단을 1로 본다면 비교 집단, 죄송합니다. 네. 비교 집단을 이제 0으로 놓고 오게 되면 이제 베타 제로가 남죠. 여기는 이제 0하고 t에 0을 놓고 이제 i에 1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서 베타 1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위를 빼더라도 베타 2가 나오고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마지막 베타 이 항에서 이걸 빼더라도 베타 3가 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베타 3, 그러니까 이 효과, 이 개체와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한 결과만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처리 여부에 따른 효과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효과, 이런 어떤 교란 효과 같은 거를 다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 이 부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이중차분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변화에 따른 정책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이중차분 분석이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점 패널 차분 분석은 이런 것이 제 이제 주된 식이고요. 통계 변수로는 어떤 성이나 연령, 제곱, 학력, 이런 개인적인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 직업, 기업 형태, 고용 규모 이런 것들을 넣게 되고, 그리고 그 시기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기
경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고용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차분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10년이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감마가 이제 쭉 들어가게 되고 2008년이다라고 하면 이후 2008, 2007이 가겠죠. 근데 2009년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 항과 이 항이 지워지죠. 그래서 2009년, 2008년 이것만 살아나게 되고 2010년이 되면 이제 다 더하게 되면 이제 이 항 없어졌고 이 항 없어지죠. 그리고 이것만 남게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마지막에 임금 변화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와 현재 년도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결국 임금 추세를 다 누적적인 그 임금 추세량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전입 확률을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3년과 2018년의 대비가 뚜렷했는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계층 상승이 분명했습니다. 2013년에 남성은 상위 저임금 계층의 빈곤층 하강 비율이 23.1% 높았는데 빈곤층의 유지율도 2013년에 굉장히 높았고요. 반면 2018년에는 상위 저임금 계층의 상향 이동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성도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2013년에 상위 저임금 계층의 빈곤층 하강 비율이 2009년에 이어서 두 번째 높았고 임금 빈곤층 유지율도 높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2018년에는 이 빈곤계층의 빈곤층 유지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가장 낮았고 중간 임금계층의 상위 저임금계층의 하강 비율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이런 계층의 상승이 좀 더 뚜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다른 20점 패널 차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2013년에 비해서 2018년에 그 나아지는 그 격차 완화, 임금 불평등 완화 이것이 과연 얼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영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20점 패널 차분 분석을 해보니까 2013년보다 2018년에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약 4.7%포인트 감소했고 그리고 한 작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길수록 2018년에 임금이 약 0.5%포인트 높은데 2013년하고 비교할 때 이 영향이 0.2%포인트 감소함으로써 어떤 일한 기간에 따른 임금 격차, 임금 격차도 2018년이 2013년보다 좀 완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주요 분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차원 분석으로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최저임금 영향자가 이제 주된 분석 집단이잖아요. 이들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최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나머지 상위 계층과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 중위임금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이 차상위 계층과는 상위 저임금 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약 20.4%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계층을 보시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차차상위 계층과 최저임금 계층은 여기 보시면 이 최저임금 영향자는 무조건 다 지금 상위 저임금 계층에 속해요. 이 중위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나머지 이런 계층들은 중간 임금 계층이나 이런 계층들 보시면 이 최저임금 영향자랑 겹치는 부분이 없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영향자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집단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만 최저임금 영향자와 상위 저임금 계층에 속하는 이 공통점이 있죠. 즉 최저임금 영향자는 100% 상위 저임금 계층에 속하는 반면 차상위 계층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차상위 계층은 중위임금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저임금 계층이 20.4%, 중간 임금 계층이 79.6%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 영향자와 공통점이 있는 차상위 계층과 비교를 했을 때 최저임금 영향자가 과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얼만큼 임금이 높아졌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상위 저임금 계층에만 속하는 최저임금 영향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후 약간 더 이제 임금이 높은 게 차상위 계층이었잖아요. 차상위 계층보다 2017년에는 시간당 임금이 약 14.0%포인트 낮았는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전후로 두 집단 모두 시기 효과인 거죠. 두 집단 모두 약 12.0% 임금이 높았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집단은 가장 임금 속성이 비슷한 차상위 계층과 비교하더라도 최저임금 영향자 집단은 약 5.3%포인트 임금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다면 과연 이 최저임금 영향자 집단이
최저임금 영향자 집단이 과연 예전 시기와 비교하더라도 2018년에 유의미하게 이들이 임금이 증가한 것인가 이걸 추세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더해 나가는 식으로 하는 다시점 패널 차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파란색을 보시면 최저임금 영향자 집단은 이제 실선이 유의미하게 임금이 증가한 연도이고 점선은 유의미한 임금 증가라고 볼 수 없는 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저임금 영향자는 2018년에 전년 대비 약 3.7%포인트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집단들은 다 지금 낮아졌지요. 하나 좀 차차 상위 계층, 이 회색 집단이 좀 더 높은 임금 증가를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2017년에도 플러스 1.3%포인트 임금이 증가했습니다. 즉 이 말은 차차상위 계층은 2018년에만 유의미한 임금 증가가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임금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독특한 개별적인 어떤 특성 임금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금 추세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영향자 집단이 2018년에 고유한 독특한 임금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을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영향자는 분명 이 중위임금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들은 임금 빈곤층은 아닙니다. 저임금 노동자에서도 상위 저임금 계층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주류 경제자들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임금 빈곤층, 근로 빈곤층의 구제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영향자는 중위임금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임금의 구성 특성이 비슷한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서 다른 임금 계층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열악한 임금 노동자일 텐데 이들은 가장 임금 특성이 비슷한 차상위 계층과 비교를 하더라도 2017년에 약 5.3%포인트 임금이 증가했고 이들의 추세, 지금까지 쭉 추세를 보더라도 2018년에 약 3.7%포인트가 전년 대비 임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중에 임금 가장 중위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금 구성의 특성이 비슷한 차상위 계층과 비교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영향자들은 2018년에 고유한 임금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을 받은 저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상위 저임금 계층이라고 했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개선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본 목표인 저임금 노동의 해소 및 이로 인한 소득 분배 개선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소득의 상승으로 여성의 중심으로 계층 상승이 활발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제 논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제 이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보게 되면 2018년 최저임금 영향자가 약 96만 2천여 명이었는데 이 중에 여성이 67%였고요. 그리고 2017년에 저임금 노동자, 사실상 이제 2017년 노동자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거였잖아요. 2017년 저임금 노동자를 보더라도 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을 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더라도 277만여 명 중에 여성이 66%였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상위 저임금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최저임금 영향자,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이들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계층 상승이 활발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의 좀 이렇게 뒤에서 어떤 연구에 대한 소개, 고민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 이건 조금 더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9,160원이 됐죠.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에는 이제 달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차도 여러 가지 최저임금과 관련된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좋은 연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연구나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시려던 어떤 연구자로서의 여러 가지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최한미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한미 선생님은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특임 교수시고요. 오늘 이제 저희
그 수상하실 논문 제목은 근로장학 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공식입니다. 예, 그러면 최한미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근로장학 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책입니다. 목차,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면 일단 문제 제기와 함께 현상, 포착, 근로장학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지고 그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판단의 구성으로 진행했고요. 근로장학금이 뭔가를 풀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에 의하면 학생이 수행하는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장학금을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대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장학금을 지원한다. 마찬가지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학생의 노동력을 쓰도록 하는 이 과정을 국가가 제공하는 근로의 기회라는 임금,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가는 임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학생은 결국 수혜자, 그리고 국가는 시혜를 베푸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 제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는 분명 근로장학생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고 국가나 대학은 근로장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장학생이다, 그들은 장학생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근로장학 혜택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부당함을 느끼기도 하죠. 약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근로장학생은 노동자인가 장학생인가 라는 문제의식이 최초로 생겼고요. 그러면 국가와 대학은 어떻게 홍보하고 확대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는 왜 수혜 대상이 되려고 하는지, 그러면 과연 이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의문점들을 해소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을 포착하는 과정을 보시면 일단 증가하는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국가 근로장학금 제목이 약간 이런데요. 국가장학금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장학금, 그리고 근로 제공 시 지원하는 장학금, 그리고 국가 우수해서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장학금이 있고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의 근로장학금 지원 총 규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연계한, 즉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취업과 연계한 장학금 안에 그 속에 국가근로장학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주황색 국가근로장학금은 계속해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취업연계장학금도 마찬가지 서서히 전체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저소득, 즉 소득 기준 그리고 성적 기준의 장학금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국가근로장학금, 적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장학제도에서는 근로장학금이 비중이 커지고 있고 소득이나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국내 대학들의 자체 장학금을 살펴봤습니다. 교내 근로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국립대학을 살펴봤습니다. 국립대학 전체를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통계학 등등의 문제로 매년 바뀌는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2017년, 19년 기준연도로 해서 29개 대학 법인, 국립대학 법인을 제외한 29개 국립대학의 수치를 가지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2017년부터 18, 19년, 최근 3년 동안 성적 우수장학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로장학금은 반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저소득층,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장학금 역시 줄어들고 있고 각 대학, 국립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내 근로장학금의 비중은 늘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대학 전체가 아니라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눈 전국 지역 단위에서 각각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사립대학 한 개 교실을 수출해서 재수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성적우수장학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근로장학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줄어들고 있죠. 즉 그리고 또 하나, 교내 장학금 중에서 전체적으로 취업연계 또는 근로장학금 역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국립대, 사립대 모두. 나머지 장학금들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상을 살펴보니 근로장학금은 국가가 운영하든 대학이 운영하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성적을 기준으로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장학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국가에 의해서 대학에 의해서 근로장학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현상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을 통해서 근로장학 제도에 드러난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논문의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제근로는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7조도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장학생들은 애초에 이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제공되지 않으면 기타 장학제도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강제 근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의 장학금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점, 그리고 산업 선제보험 처리에 적용을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휴가, 휴게 시간 등등등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과 관계 규정들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정근로와 관련해서 관련 조치들을 보면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다시 환수하는 조치 등등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민법상으로도 또 판례상으로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시에 원상 회복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제공한 근로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 제공에 있어서는 소급표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받은 장학금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을 다시 낸다라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의 무효 취소 시에 소급표를 부정하는 판례 태도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근로장학제도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정당한 보수 그리고 안정하고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앞서 보신 내용과 결합해 보면 결국 이러한 제도를 국가와 대학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고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왜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게 됐는데요. 차례차례 살펴보시면 먼저 임금인가 장학금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물품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근로장학금의 개념을 대입시켜 보시면 학생이 수행하는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결국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면 어떠한 명칭으로든 임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근로장학금에서의 장학금은 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인가 장학생인가 라는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은 역시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판례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판단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저는 당연히 노동자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로자인가 아닌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오늘날 여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로장학생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장학금으로 바뀌고 노동자가 장학생으로 바뀌어 있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저는 시장이라는 이 무대 안에서, 영역 안에서 고찰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렇게 바뀐 이유는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뒤바뀐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 즉 사용자의 임금과 노동자의 노동력은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공평한 관계, 이것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헌법과 노동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교환의 문제입니다.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 그것이 어떻게 정의롭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에 속하고요. 장학금은 반면에 분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보건 또는 복지, 외교, 문화 등등 교육에는 얼마를 쓸 것인가 라는 분배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교환의 문제라고 할 때는 교환적 정의에 따라서 교환은 정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 법 역시 그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배분하고 또 어떻게 분배하는가는 바로 그 각각의 사회가 가지는 감정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근로장학제도 아래에서 장학생에게 베푸는 장학금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 분배적 정의의 영역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즉 노동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장학금으로 뒤바꾼 이후에 분배적 정의 영역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막 도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도착의 과정, 그러면 원인을 분배적 정의 영역과
교환적 정의 영역에 도착해 있다,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살펴봤는데요. 자, 교환적 정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교환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동일한 화폐의 가치가 동일한 상품과 교환이 되고 이것이 수없이 되풀이 되더라도 결국은 최초의 화폐 가치와 마지막에 남는 바뀌는 화폐의 가치는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동일한 가치가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교환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품이라는 것이 노동력이 된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할 때 어떻게 바뀌냐면, 자, 기본적으로 A라는 자본가, 사업가가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B, C, D라는 소비자와 교환할 때는 인정한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어디에서 이윤을 남기는가? 바로 노동력을 교환함에 있어서 3이라는 노동력, 총 9라는 노동력을 취함에 있어서 임금을 3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노동자는 3이라는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1이라는 임금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2의 상태가 되는 거고 각각 A는 그 마이너스 2의 총 합이 6의 이득을 가져가야 됩니다. 즉, 보시다시피 공식적으로는 교환적 정의에 따른다면 변화가 없어야 되는 이 화폐가 노동력과 바뀌는 과정에서 증가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 가치가 교환을 거듭함에 따라서 화폐, 상품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확대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자본의 일반 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본의 일반 정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즉 노동력이 값싸게 교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동력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유인으로서 자기 의지대로 법률적으로 내 노동력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자유를 가진 인간, 그리고 또 노동력 이외에는 상품으로 판매할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중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헌법과 노동법이 앞서 보셨듯이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들을 가지고 임금을 1에서 2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등등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등으로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고용자의 특권에 대한 부분적인 상쇄일 뿐인 것이고 A는 즉 사업자, 자본가는 결국에는 다시 임금 1 또는 임금 0.5만을 가지고도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를 찾아 나설 거라는 거죠. 즉 자유롭지 못한 헌법과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가 아닌 여전히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자유로운 노동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 노동자가 바로 근로장학생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 안에서 임금,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임금이 장학금으로 노동자가 장학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한 연구였고요. 결국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자본의 일반 정식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유로운 노동자, 새로운 노동 계급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근로장학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현상은 국가가 그리고 대학이 근로장학제도를 확산시킴으로써 근로장학생을 늘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시장의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국가와 대학이 근로장학제도를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의식적으로 행해지든 아니면 앞서 살펴본 도착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든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와 대학이 이러한 도착으로부터 깨어나서 벗어나서 근로장학생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장학생이라는 점을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학습권 그리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의 권리를 갖는 학생이라면 분배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지 과연 학생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저울질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국가와 대학이 분배적 정의에 따라서 운영돼야 할 장학제도를 더 이상 교환적 영역으로 밀어넣지 마라.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근로장학제도는 분배적 정의에 따라서 폐지돼야 된다라는 의미.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들 부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폐지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는 적어도 근로장학생이라는 영역이 존재하고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로 집어넣어야만 이들이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로장학생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 얘기했지만 비단 근로장학생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보셨던 표를 다시 잠깐 살펴보시면 맨 위에 빨간색으로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장학금인데요. 국가와 대학이 기부장학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아주 미세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국가와 대학의 책무를 기업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앞서 봤던 의문들을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면 근로장학생은 결국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대학 그리고 학생과 부모는 결국은 이런 도착이 빠져있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제도는 시장의 자본이 있는 것이다 라고 견해는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는 의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그럼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급하는 장학금이 정당한가라는 부분을 또 가지고 의문으로 나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마찬가지 브리핑에게서 힌트를 얻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의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예, 근로장학생은 노동자인가, 장학생인가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저희의 어떤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그런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배 정의와 교환 정의의 도착 내지는 어떤 범주 혼동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모순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또 정치경제학적인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제 그런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연혜원 선생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혜원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실 연구 주제는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 이행기 전략입니다. 선생님 바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연혜원입니다. 저는 이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과 그 다음에 공업고등학교 교사를 인터뷰함으로써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 이행기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의 주요 본문의 개요입니다. 연구의 내용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낙인으로부터의 탈출 전략을 두 가지 이제 단계로 수립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사회적 구조와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과정과 함께 낙인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는지를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하고자 했었던 사실 문제의식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중 하나였는데요.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이 어떤 생애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왜 어떤 정치적 의제로 잘 발전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명시적으로 이제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경제적 위치를 보면 공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다른 중등교육 과정 안에서도 졸업자 소득이 월등하게 낮은 직업입니다. 낮은 집단입니다.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의 소득 차이를 보면은 상업계열 고등학교보다도 졸업자들이 더 낮은 소득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그다음에 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도 이제 낮은 소득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열악한 소득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공업고등학교 학생 집단의 성인 이행기 과정을 이제 전체 사회 구조와의 역학관계 안에서 약간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따라서 이 연구는 처음에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력주의 사회에서 공업고등학교 교육과정 거치면서 어떤 성인 이행기 전략을 구성하는지를 질문을 던지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집단에 대한 연구는 해당 집단이 전체 사회구조 안에서 열악하고 비가시화된 노동지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업고등학교 연구나 특성화고등학교 연구를 보면 어떤 전체 사회 구조 안에서 이들의 생애 과정을 찾아보는 그런 연구보다는 어떤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라든지 교육 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직업 교육에 의한 효능감이라든지 취업률에 대한 연구에 좀 한정되어 있고 이들이 전체 사회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었고, 저는 이것이 자신이 희망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들과의 인터뷰는 뭔가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실제로 학력주의를 바탕으로 성과가 평가되는 능력주의 사회 구조와 끊임없이 충돌하는 과정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학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 능력주의를 신봉하게 되지만 이제 학력주의 또한 능력주의와 분리될 수 없는 능력주의와 분리될 수 없던 혼란 속에서 성인 이행기를 선생님, 보내면서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멈춰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다시 화면 공유를 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이제 다시. 되나요? 네. 네. 화면이 근데 좀 약간 작게 보이는 것 그렇죠. 이게 같아요. 지금 전체 예. 화면이 예, 예, 됐습니다. 지금 잘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됐나요? 그러면은 제가 제가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고졸 직업인으로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업고등학교 학생 집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네네. 능력주의와 학력주의를 사실 분리해서 인지하는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업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연구에서는 공업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나 정책 같은 것이 이미 주어진 구조로서 그 안에서 뭔가 학생들이 어떤 효능감을 느끼거나 그 학생들의 어떤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사실 초점을 맞췄다면 제가 하고자 했던 연구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정책 또한 이 사회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정책도 어떤 독립된 조건으로 바라보면서 학생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교육 과정과 정책이 공업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성인 이행기로 가도록 하는지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자 했고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30명의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12명의 공업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성인 이행기를 구성하고 생존 전략을 짜는지 조사했습니다. 나아가 사회 전반의 능력주의가 공업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를 어떤 형태로 내면화해서 자신이 놓인 위치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 30명의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12명의 공업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제 2016년에 약 한 달 동안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학생 집단과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 이제 2017년에 교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모집 같은 경우에는 공업고등학교 선생님,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모집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공업고등학교 교사의 그 공업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어떤 이제 대학의 전공의 동창회를 사실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이제 공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본인이 담당하는 이제 반의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하는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제 목적에 맞게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보시면 서울시 한 곳에서 3명, 경기도 한 곳에서 4명, 강원도 한 곳에서 3명, 충청북도 한 곳에서 3명, 충청남도 한 곳에서 2명, 전라남도 한 곳에서 3명, 경상북도 2곳에서 5명, 경상남도 2곳에서 7명으로 총 10개 공업고등학교와 총 10개 공업고등학교에서 30명의 연구 참여자들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진 않은데 가장 중점적으로 사실 인터뷰를 했었던 집단은 취업에 나가기 직전인 3학년 집단이었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지역별로 어떤 차이점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보다 취업 경험과 혹은 현장 실습 경험이 존재하는지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장 실습을 3학년 1학기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취업도 보통 3학년 2학기 한 9월부터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경험 여부에 따라서 인터뷰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3학년을 중점적으로 취재할 심층 면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연구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의 이제 교사분을 통해서 그 내에 전문 교과 담당 선생님 6명, 그다음에 보통 교과 담당 선생님 5명,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1분까지 해서
담당 교과 편향성을 사실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근속 연수 같은 경우에도 30년 이상이 8명으로 공업고등학교 교사로서 경력이 높은 분들을 사실 중점적으로 인터뷰를 하고자 하였고, 사실 이때 처음에 전문교과와 보통교과를 골고루 했었던 이유는 제가 이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이 점점 취업률에 대한 압박이 강해짐으로써 교과 담당에 따라서 겪게 되는 어떤 위기의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학교 내의 교육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교과와 보통교과를 골고루 인터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과 학교 경영에 대한 내용 또한 살펴보고자 교장의 심층 면접을 포함시켰습니다. 나아가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어떤 정책의 영향을 받고 정책과 상호작용하는 한 기관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공업고등학교가 경영되는 측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해서 교장 선생님을 포함시켰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제 발표문에서 연두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박스가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학력주의와 분리되어 학습되는 능력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업고등학교에 오게 된 계기를 물어봤을 때 사실 대부분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런 것이 전부 다 본인이 중학생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공업고등학교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알아보고 선택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중학교 때 성적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공업고등학교에 오게 됐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본인이 지금 공업고등학교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뭔가 스스로의 공업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본인이 중학교 때까지 뭔가 학업 낙오자라고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던 어떤 학업 성과에 있어서의 낙인이 본인이 여기서 사회인으로 가는 어떤 전략을 짜게 된다라면 이 낙인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이들에게 되게 보편적인 정서였는데요. 연구 참여자들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학업 성과로만 평가받는 학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 교육을 선택하는 순간 연구 참여자들은 어떤 낙오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 들어선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 사회의 가치 체계를 학교와 분리하여 상상하면서 학력주의는 경제적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에 뒷받침되는 것은 사실상 학벌주의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좀 눈여겨서 봐야 할 것은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사실 분리해서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연구 참여자들이 학벌주의에 느끼는 극심한 두려움은 사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학벌이 좋지 않으면 고졸자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거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무직자가 될 수 있다라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이 이제까지 성적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학을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좋은 학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이 이제까지 뭔가 능력이 없음을 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의미만큼이나 비용 지출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컸는데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이미 용돈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다수였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의 문제는 사실 이들에게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닥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돈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성인 이행기 전략을 구성한 되게 중심 주제였는데요. 아까 학벌주의, 학력주의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사회에서 아무리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뭔가 이것이 다시금 낙인으로 작동하고 뭔가 더 나은 사회인으로 가는 데 실패할 거라고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학에 갈 수는 있지만 뭔가 그 간다는 것은 비용 낭비라고 사실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오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정책이 공업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고등학교만 고졸자로 취업을 하더라도 대졸자만큼이나 대우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환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지역인재 구급 추천 채용제입니다. 특히 토목과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왜 토목과를 선택했냐고 했을 때 대부분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30명의 학생 인터뷰 참여자 중에 9명이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역인재 구급 추천 채용제입니다. 지역인재 구급 추천 채용제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더 적은 경쟁률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구급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구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공업고등학교 학생 수는 극소수인데 경쟁률 같은 경우에 이제 현저히 낮지만 학교별 합격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토목과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거의 한 학교당 0.84명꼴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공업고등학교를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이제 좀 명문 공업고등학교라고 해서 한 학교마다 1명 이상 훨씬 많은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배출하는 굉장히 소수의 공업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독식하는 추세라면 사실 어떤 학교는 1명도 공무원을 배출시키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정책은 이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입니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반드시 이제 3년 근속을 채워야 하고요. 3년 근속을 채우게 되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취지가 고교 졸업 이후 선취업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력과 능력 개발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특성화 고교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취업 후 학위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정책 위반자들에게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떤 무분별한 대학 진학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억제하려는 유인책으로 선취업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따옴표를 통해 무분별한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정책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시행되기 시작한 정책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낮은 어떤 청년의 취업률을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했었던 건데요. 그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에서 실제로 무분별한 대학 진학 현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학에 갈 만한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들을 보다 더 이제 취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정책 수용자인 학생들에게 이것은 선취업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업 부담을 덜고 뭔가 사회 경력으로 사실 더 나은 학벌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로서 뭔가 후진하게 사실 방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들이 후진학을 통해서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이 아닌 일반 대학과 같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위에 교사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여기서 말하는 후진학이라는 것은 흔히 야간 대학이라고 말하는 정규 교육 과정과 다른 대학 교육 과정이고, 후진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으로만 이들은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오인은 사실 한 곳에서 3년 동안 근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교사의 인터뷰가 사실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고, 사실 지금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현장 실습의 문제를 사실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들이 3년을 버틸 만한 직장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기간을 포함시켜줘서 11개월을 다니면 된다고 해도 11개월을 버틸 수 있는 회사도 없다는 거죠, 보졸자로서. 그리고 상당히 여기에서 많은 산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업 환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산재 사고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오랜 근속연수를 버틸 수 있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근속연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후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선취업 후에 후진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학생들도 몇 되지 않고, 그다음에 공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과 후진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공업단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야간으로 대학을 갈 수 없는, 환경적으로 약간 불가능하다는 지점들이 교사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의 내용들이 아직 취업과 현장 실습을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였다면, 이후에 현장 실습을 경험하고 취업을 나갔다가 되돌아온 학생들로 하여금 해서 뭔가 이 연구 주제가 조금 더 확장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낙인이 재생산되는 지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학력주의 사회와의 갈등인데요. 앞서서 현장 실습을 경험하지 않고 그다음에 취업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떤 공업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과정이, 이제 본인이 학업 낙오자로부터 벗어나 이제 경제력을 취득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가치를 다시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그 교육 과정을 보았다면, 취업을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온 학생들과 현장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관적인 자세로 사실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어떤 무능력 낙인을 털고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제 학생들은 직업인 또한 학력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돌아옵니다.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터로부터 경험한 것은 대부분 이제 무시 혹은 회유였는데요. 사회에서 만난 이제 상사로서 어른들은 연구 참여자를 직업인으로 여길 경우에는 일단 무시를 일삼았고, 반면 어떤 자식벌 학생으로 여길 경우에 이제 따로 불러서 여기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하는 것은 사실상 너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없는 일이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라고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고를 통해서 이제 회유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무시와 회유의 경험을 안고 학교로 돌아온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영업을 배우기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 진학 준비에 다시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취업과 현장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자기는 절대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하거나 대학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돈 낭비라고 말을 하고 학벌이 좋지 않은 대학에 가는 것은 사실상 실패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던 태도와 상당히 다른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교육 과정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되었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해졌던 것은 어떤 자기 혐오와 이 모든 일의 탓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개인에게 돌리는 사실 태도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했던 것은 능력주의에 대한 수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서 사실 제가 잘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교육 과정이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능력주의입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능력주의는 우리가 뭔가 이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능력주의와는 좀 다른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학력과 학벌이 없어도 능력만 좋다면 너희들이 사회로 나가서 충분히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신화를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구급 추천 채용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신화를 뭔가 주입당하는 그 과정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것은 노력이라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요건과 무관한 중립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과 학벌이 없어도 뭔가 기술로서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뭔가 노력이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말하는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라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나 혹은 학력과 학벌과 무관하다는 식의 어떤 신화를 계속해서 이제 들었을 때 이것이 이 사회에서 사실상 뭔가 시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와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사실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그 혼란 속에서 사실상 이들은 결국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가지지 못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 회상 속에서 결국 그냥 자기 혐오로 돌아가 버리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대학 진학을 다시 도전하는 방식으로 사실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자기 비하하는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난 태도였는데 뭔가 그만큼 이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태도라는 것이 인터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뭐 말을 버벅거릴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자기 탓을 할 때 그 근거로 어떤 성적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사실상 비교 집단으로서 학벌이 좋은 대학에 뭔가 입학 허가를 받은 아직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이 연구에 실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었던 건 아니고 인터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좀 객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약간 테스트 인터뷰로 같이 했을 때 사실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이들은 이것이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뭔가 자기 탓을 하거나 오히려 제가 질문을 잘못 던졌거나 아니면 자기는 다시 하면 다시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태도들이 일반적이었다면 이들은 제가 뭔가
공부를 못해서 이런 것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사실 청소년들에게 학업 성적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이것은 뭔가 현장 실습과 취업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탓을 결국은 자신의 낮은 성적 탓으로 하는 것으로 회귀시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공업고등학교 안에서 자신이 학업 성적과 무관하게 어떤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뭔가 그 전략을 사실 짜고 그 전략으로 약간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왜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그러한 현상을 계속 얘기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사실은 되짚어 보기보다, 결국 노력을 하지 못하고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응당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냥 어떤 자기 혐오의 어떤 일관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대해서 예, 그 시간이 약간 초과가 돼서요. 이제 조금 좀, 예, 이제 그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논의로 이어가자면, 사실 능력주의 담론도 그렇고 청년 집단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여전히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고졸자 청년들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결과가 그 사각지대를 조금 더 넓히는데, 그 사각지대를 좀 들여다보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 지금 이제 고위험, 저숙련, 저임금 노동 현장으로 사실상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향하고 있는데, 그런 고위험 직군으로 특정 집단이 이행하는 것이 능력주의가 어떻게 정당하고 있는지를 통해 어떻게 이제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제 연구 주제를 좀 더 확장하는 데에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일정 때문에 약간 머리가 막혀서 중언부언한 점이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연현 선생님 논문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사실 이제 논문이지만 또 동시에 르포 문학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이제 인터뷰도 많고 커밍업 쇼트 같은 책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오늘 이제 이번에 이제 수상자로 선정되신 선생님들 논문 3편이 굉장히 이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이 잘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지선 선생님 논문은 굉장히 이제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작업이라면, 최한미 선생님의 작업은 또 정치경제학적인 그러니까 노동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이고 또 법권리적인 차원을 이제 질문을 던지고, 연현 선생님은 또 수많은 인터뷰들을 통해서 어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장기 과정에 대한 보고서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어떤 노동이나 어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있는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모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한 30분 정도 대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금 약간 초과가 돼서 한 20분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혹시 선생님들 세 분 발표 들으시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청중 토론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 발표 들으시면서 각자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의 연구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 요구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한미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예, 예, 예. 마이크를 켜셨습니다. 예.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 듣는 중에 느낀 점들이 있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문지선 선생님 말씀, 연구를 듣고는 우리가 항상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라고 말만 했지, 그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내시는 과정에 사실 좀 놀랐어요. 공식은 어려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근거로 이때까지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연혜원 선생님도, 어, 그, 지금은 공업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이제 학교각 청소년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배제하고 대학을 통해서 학력을 쌓겠다라고 건너뛰겠다라는 학생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 왜 그래야만 하는가, 특히 한국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까지도만 연결이 되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코멘트를 해주고. 혹시 문지선 선생님도 마이크를 키셨던 것 같은데 혹시 예, 예. 하실 말씀이 예. 네. 예, 저도 최한미 선생님 말씀처럼, 네, 많이 저도, 공부, 노동 쪽에 저도 연구하고 있지만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한미 선생님 글 보고, 우리 정말 그 예전에 그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공부했던 그거를 어떻게 더, 이렇게 논문으로 적용을 시키셨지? 해가지고 글을 더 좀 제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연혜원 선생님 글을 보면서 제가 그 현장 실습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특히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그 우리 사회 그 학벌 사회, 학벌주의 사회, 그 아까는 능력주의 사회, 학력주의 사회 얘기도 하셨는데 얼마나 그 열패감을 느끼는지 정말 좀 들으면서 계속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예,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 기능직에 있는 남자, 여자 이런 쪽에 좀 어떤 차별 이런 연구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좀 자극을, 네, 받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서로 이제 예, 논문에 대한 코멘트들을 해주셨는데 연혜원 선생님 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다른 선생님들 주제에 대해서? 아니, 저는 최한미 선생님께서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석사 때 대학원 학생회를 하면서 그때 저희끼리서는 이거는 이제 말이 학생회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동조합의 기능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실 대학원 학생회를 하다 보면 대학원생들은 생각보다 학생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학교와 좀 저희끼리 어떤 국소적인 뭔가 약간 기싸움을 사실 하는 것이 저희가 주로 한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그런 사실 그때 가장 주로 얘기를 했었던 게 근로장학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로장학금이 노동으로 어떤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굉장히 사각지대의 문제들이 사실은 대학원 학생회를 하던 시절에 저희에게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였는데 이것을 뭔가 이렇게 연구로 보게 되니까 너무 약간 반갑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언어화해야 되나? 어떻게 약간 연구로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것을 해 주셔서 사실 너무 반가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지선 선생님 연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주로 인터뷰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통계 연구를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약간 감탄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도 뭔가 사실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근로
장학금도 그렇고 사실은 파트타임 잡도 그렇고 사실 너무 삶이랑 맞닿아 있는 일이어 가지고 그 최저임금이 사실 한 해 한 해 어떻게 바뀌는지가 뭐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 대학원생들한테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또 이것을 뭔가 그렇게 연구로서 뭔가 증명을 해 보이고 약간 검토를 한다는 것이 어 되게 뭔가 좀 속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의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반가운 어떤 연구를 너무 제 생활에 와 닿는 사실 연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제 대학원 노동조합 같은 것도 실제로 만들어지긴 했죠. 대학원 노동조합 있는 거는 제가 아 네 보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보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집회나 이런 데에서 대학원 노동조합 깃발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기존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대학원생이 노동자인가? 대학원생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의아해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들을 쭉 들어보면은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개념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진 연구자로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그 우수 논문 경영대회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반짝반짝 논문 그 공모전을 주최했던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담론적이고 또 이론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또 실천적인 영역들을 개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을 어, 공모를 했었는데요. 여러 선생님,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그 주제들도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의적인 주제들인데,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본인의 연구 주제가 어떤 이제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하고 또 어떤 신진 연구자로서 느끼는 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고충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또,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그 정체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최한미 선생님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최한미 선생님부터 음, 들어볼까요? 예, 한 분씩, 예. 네, 먼저 연구의 사회적 의의를 말씀드리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다들 주제를 접하시고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점. 물론 뭐 이 반짝반짝 논문상의 의도 자체가 그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그런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 그 부분이 좀 의미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여장학생의 노동자라는 측면을 짚어냈다라는 것에서 스스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임 연구자로서의 고충이라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가 있잖아요. 싱어게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하는 말씀과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좋아하는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누구가 돈을 주지 않는다. 생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저희도 아무리 책을 읽고 글을 써도 생계를 해결해 주지 않죠.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고, 다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회적 지위,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할 무대가 없다라고 말하는 점에서 저희도 마음껏 연구했던 내용들을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사실은 잘 없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반짝반짝 논문상의 취지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근로자 학생의 노동권 문제를 또 연구를 해주셨는데 사실 연구자의 노동권이나 생존권의 문제도 정말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또, 예, 이어서 문지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 연구는, 사실 이제 이게 임금 노동 시장에 한정을 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만큼 이제 임금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했는지, 해소했는지 이 부분을 본 거라서 조금 한계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우선은 저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이 줄고 노동시간이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대폭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그런 논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주류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할지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정책적인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해야겠다는 또 생각도 했었고요. 제 연구는 어쨌든 좀 주류경제학자들에 대한 도전 이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신진 연구자로서의 어떤 어려움은 이제 최한민 선생님이 말씀 많이 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계적인 측면도 크지요. 네, 저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뭐 그 연구재단 이런 과제에 선정되고 이러지 않으면 사실 정말 어디 이제 연구소 가지 않으면 생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지금 아기가 29개월밖에 안 돼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또 너무 크고 예 그리고 또 이 가정 내에서 민주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 분업 제가 또 젠더 이데올로기 쪽 연구도 하는데 정말 가족의 여성 연구자에 대한 가족의 특히 남편의 지지, 남편의 지원, 특히 이제 또 돈이 안 되는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시댁의 또 그런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이 있고, 참 그래서 자리를 잡고 연구하는 게 참 어렵고 그게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신진 연구자들, 특히 결혼을 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여성 연구자들은 정말 어렵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예, 그 일과 가정을 이제 양립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특히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난 2년간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제 비대면이니까 댁에서 하시면서 육아를 같이 하는 게 조금 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못 보내가지고 어린이집도 요새 계속 확진자가 나오니까 문 닫고 해서 못 보낸대요. 그래서 계속 문 닫고 해서 그 다음에 보모나 이런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비대면 기간이라 어떻게든 버티다가 이번에 이제 3월 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대면 수업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 상황이고 뭐 이런 어려움을 또 호소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참, 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일 텐데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또 신진 연구자로서의 여러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연현 선생님도, 또 연현 선생님은 지금 이제 박사과정 수료하신 건가요? 아직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코스웍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원래 제 석사 논문이었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학술지 게재를 위해서 뭔가 수정하고 뭔가 편집하는 과정이었는데, 뭔가 이번에 다행히 게재가 나 가지고 아마 3월 달에 경제와 사회에 실리게 돼서 좀 약간 정말 묵은 짐이 약간 쪼끔 털어내는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연구 주제를 사실 제가 석사하고 바로 박사로 온 게 아니라 또 일을 하다가 온 거여 가지고 한 3년 정도 텀이 있는데, 정말 너무 오랫동안 사실 이 주제에 매달렸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인터뷰 연구, 현장 연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뭔가 차이가 있는 집단을 사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하다 보니까 뭘 해도 사실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연구가. 뭘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어떤 집단을 더 만나야 하나.' 이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사실 보냈고, 뭔가 박사 주제도 사실 제가 인터뷰했었던 연구 참여자들을 추정 연구하는 것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걸 석사 논문 주제로 잡은 것을 계기로 사실 관련해서 뭔가 시민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 최한미 선생님께서 해 주셨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다양한 이유로 뭔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실 청소년과 관련된 뭔가 활동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 주제가 저를 뭔가 활동가의 길로까지 뭔가 가게 만들어 줬다는 의미에서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주제고, 제 삶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에서, 사실 연구 주제를 잡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뭔가 무겁고 '내 삶을 되게 많이 바꿔놓는 일이구나.'라는 걸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연구가 앞으로 다른 연구로 또 계속 문제의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이거와 이어져서 신진 연구자, 뭔가 대학원생으로서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라면 어 정말 돈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인터뷰 연구를 하는데 진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뭔가 인터뷰 사례비도 그렇고,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용도 그렇고, 그동안의 저의 생계를 위한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코스업 기간에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시간까지 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박사 코스업 과정이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뭔가 지난하게 느껴진다라고 많이 말하기는 했는데, 뭔가 이 밸런스를 잘 잡도록 하는 것이 늘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인문사회 연구자들한테 더 많은 사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좀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뭔가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 논문상이 너무 반가웠고, 뭔가 내 논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상금을 받을 수 있다니, 뭔가 이게 너무 사실 좀 어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 연구를 다른 연구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